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이번 주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면역력도 꾸준히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우리가 요즘에는 은행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까지도 가능해요. 증권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자녀 주식 계좌가 열풍이에요. 그래서 자녀 것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녀 거를 막상 만들어 주려면 어떠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야 되죠.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게 금융당국은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이제 은행 관리는 정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모주 열풍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모주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공모주 자체로 청약할 때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겠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증권 계좌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부터 자녀 최대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좌를 개설해서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어나는 자산을 증여하라.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땅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건물을 부모가 가지면서 현금 흐름을 차지하고 가치가 늘어나는 땅이라는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 현금 흐름은 부모가 가져가면서 커져가는 자산의 가치는 자녀가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잔금일 치르기 전에 대출 불가 통보해서 며칠 동안 뉴스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자금 내려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카카오에서 광고하는 게 3일 만에 심사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 4주 지나서도 얘기가 없다가 잔금 납입 이제 전날에 불가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돈을 마련하느라 소비자가 고생을 했다, 이런 기사였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이면을 보게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카카오뱅크만 이런 기사가 연일 났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공모주가 청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이런 기사를 보고 한번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오를 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나 이런 흐름들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몇 주 샀습니다. 청약을 했고요. 한 세 주인가 받은 것 같아요. 관심 없어서 세 주인지 두 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저도 청약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메신저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약간의 음모론과 이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례 배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처럼 소액으로 넣어본 사람은 거의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이제 쏟아지고 나니까 균등 배분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총 공모주의 50%에서 비례 부분 50% 가져가고 균등 부분 50% 가져간다고 하면, 이 균등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한 주라도 줘야 되는 거죠. 전기차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전기차가 그동안은 저도 전기차를 안 타봐서 몰랐는데 배터리 교환 시 고객의 부담금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라는 것은 일부분 파손이 되면 전체가 파손돼서 갈아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고객이 그동안 지불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2천만 원인데 한 5년 탔다고 하면 이게 감가가 되겠죠. 한 1,500만 원어치의 배터리로 감가가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나서 이 배터리를 전체로 통으로 갈아야 되는데 2천만 원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이 1,500만 원에 대한 가치만 보상을 해주면 나머지 500은 내가 내야 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특약을 통해서 바뀌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좀 알아두려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이겠죠.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무나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면 이 배터리라는 것은,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모터가 되겠죠.
모터 기술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핸드폰 만들던 회사도 갑자기 전기차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것은 배터리 성능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모터 기술 자체는 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배터리가 조금만 파손돼서 전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약을 통해서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자면 자차 가격이 감가상각돼서 자동차 보험이 갈수록 싸졌잖아요. 근데 자차 가격,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 없이 쭉 산정된 방식으로 보상률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몇몇 사람들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집값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해서 50만 원씩 공급을 할 테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담보만 있으면 은행에서는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해줬다고 봐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갚을 수 있는 돈만 하겠다. 그래서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값 상승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지금 집값을 안 사고 있는 건데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평준화시키자면 이런 우상향 그래프인데 5년, 10년 전보다 지금이 가장 집값이 싼 시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용도가 아닌 주거용 주택이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왜 집 안 사셨어?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다가 그냥 확 올라버리는 게 그 이전의 상승장, 최고점을 순식간에 넘어버리는 게 부동산 시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내가 현금의 유동성이 없어서 돈이 없다. 그러면 또 과거보다 못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이라는 것, 첫 주거를 하기 위한 주택이라는 것은 여유가 되고 담보대출이나 자금적인 여유가 됐을 때 빨리 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AR 글래스 시대 언제 오나. 이거는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AR 글래스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일종의 안경 같은 거죠. 안경 같은 게 돼가지고 이 안에서 안경을 쓰면 그 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다 실현되는 가상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이제 안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처럼 나와서 이것들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돼가지고 안경만 쓰고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나오는 상품이 출시가 된다면 이미 아마 LG U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제가 꽤 오래전에 출시했다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상용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중에 많이 안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AR 글래스 자체가 자체 상품으로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센서라든가 아니면 손목이나 손에 간단한 부품들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가상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시대가 곧 되었다. 그래서 관련주 이런 거 같은 거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도 보면 그 무선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귀에다 놔놓고 혼자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해서 누구세요? 라고 봤더니 그 사람은 통화하고 있는 거였고, 예전에는 이어폰 줄이라도 있어서 통화하는구나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귀에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혼자 말하는 사람 미쳤나? 이런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은데 이제는 앞으로 혼자서 손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벤치에 앉아가지고 센서를 작동하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니까 진짜 혼자 허공에 손짓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아마 길거리에 늘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얼리 어댑터구나, 저 사람 좋은 기계 갖고 있구나, AR 글래스 끼고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글 글래스 뭐 LG U 플러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가 이제 8월 18일부터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자라면 중복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세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을 가입을 했어요. 뭐냐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보증보험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고 이 보증보험에서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는 임차인이 가입을 했던 건데
이제는 8월 18일부터 임대인도 보증금 보증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75대 25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75 내고 임차자가 25 비율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냈던 사람들 중복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일정 부분 뭐 날수로 계산한다든지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환불해 준다고 하니까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가서 반환 사이트가 이제 다음 달 되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평균 은퇴 49세. 평균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일하고 싶은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순환이나 흐름이 빠르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춰지겠죠, 나이가. 즉 옛날에는 그래도 60세 은퇴를 정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60세는커녕 49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50대까지 봤는데 요즘에 이제 40대로 이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엑셀로 만든 그래프에도 이런 차트가 있는데 은퇴는 더 왼쪽으로 가고 평균 수명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 시점은 오른쪽으로 가고 은퇴를 하고 나서 돈을 벌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되는 시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직장생활 한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들을 마련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욱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65세 이후로 점점점 뒤로 늦춰지게 되잖아요. 은퇴는 빨라지고 그러면 지금은 한 15년 정도 되겠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 이 시기에 재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이 지금 예전에 70%에서 40%까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용해야 될 자금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지만 그나마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준비,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재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을 계산할 때 10년, 20년 장기 자금을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지금 계산해버리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저가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 주안점을 둔 게 이 인플레이션과 벌지 않고 혹은 제2의 취업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가 길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놨으니까 링크 시켜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수입차 비싼 수리비 탓에 국산차 보험료 상승한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과실 비율이 8대 2가 나도 내 차는 뭐 수리비 100만 원 나왔는데 이 20%인 외제차 수리비가 뭐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내 자차 보상비가 상당히 높아져 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외제차 나오면 피해가라고 하잖아요. 초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외제차를 보면 그냥 길까지 세우세요. 근데 요즘엔 외제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불합리한 부분이라 요번에 좀 제재가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공임에 대한 부분도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이 공임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규제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입차는 무조건 2배 정도 받고요. 부품도 최고 42배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가 되면 또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기차라는 것은 복잡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모토카, 무슨 뭐 블랙 모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AA 사이즈 2개 넣고 자동차 놀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만큼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가적인 옵션이 좋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의 생사가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돈 없어서 벤츠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벤츠 전기차 그게 EQA였나요? 제가 모델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국산차보다 훨씬 더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돈 없어서 벤츠 산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즉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이 정말 뭐 특별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국산차들이 더 고급화되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AS 때문이라도 외제차는 앞으로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산차도 요즘 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하차감으로 많이 사시는 거죠. 내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외제차를 많이 샀는데 그나마 이렇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변화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 원 이하 지방 아파트에 돈이 몰리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근데 저는 정말 몰리는 거 맞나라고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여러 명이서 뭐 어떤 카페나 집단 세력들이 해서 우수수 가격 올렸다가 반짝 올렸다가 먹고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몰리는 것인지,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공단 수요나, 제가 이 얘기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매매했던 것, 그리고 이 전 영상 양도소득세 낸 것도 지방의 1억 미만의 아파트였습니다. 전 동일한 투자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단 주변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난 개발 호재, 근데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도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공단 주변의 수요, 그래서 요즘 뭐 평택 같은 경우 많이 얘기 나오죠. 근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절대 이런 것 때문에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매매는 힘들다고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지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상당히 높을 수 있지만 매매는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는 결국 그 지역에서 살 사람, 그러한 인구 변화는 아무리 공단이 들어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 빠지는 게 갭 투자.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탕발림으로 인해서, 야 1,000만 원만 있으면 지방에 아파트 사, 이거 나중에 뭐 한 몇 프로만 올라도 1,000만 원 넣고 뭐 2, 3천 먹는 거야, 이런 식의 갭 투자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는 거 쉽죠. 내 돈 내고 산다는데 말릴 사람 없기 때문에 사는 건 쉬울 수 있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그래서 저도 요번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숫자적으로는 좀 남겼지만 이것저것 빼고 나면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방에 1억 이하 아파트가 몰린 이유가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집을 어떠한 형태든 한 채라도 더 사면 12% 중과가 됩니다. 근데 1억 미만은 주택 1%, 그럼 취득세 1%, 그러면 차액이 벌써 11%가 되잖아요. 그럼 1억만 하더라도 저는 1,100만 원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1%의 취득세만 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갭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어떠한 좋은 요소들 때문에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함정들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력에 의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지만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내가 거기에 편승돼서 돈을 투자하는 경우, 운 좋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시세차익 남길 수 있겠지만, 이 세력이 어떤 펌프질만 한 것에 내가 그냥 편승하는 정도다, 그러면 개인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다만 경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손해를 봤는데, 그나마 쭉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매나 정말 초금매나 경매나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뛰기라고 해요. 천뛰기 같은 거 해보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근데 천뛰기 나중에 해보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1,000만 원 보면은 잘 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 내고 뭐하고 나면 내가 들인 공이나 어떤 수고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중간에 여기서 예기치 않았던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